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문화의 우월성을 평생 신념처럼 여기던 한 건축 평론가가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여겼던 한국의 위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행에서 그를 경악하게 만들고 수십 년간 쌓아온 편견을 단번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미입니다. 저는 평생을 건축의 아름다움, 특히 저희 프랑스 건축의 위대함을 탐구하고 세상에 알리는 데 바쳐온 건축 평론가입니다. 노트르담의 장엄한 고딕 양식부터 베르사유의 화려한 바로크, 르 코르비지에의 혁신적인 현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인류 건축사에 남긴 불멸의 업적들은 저의 자부심의 근원이자 제 세계관의 중심축이었죠. 저는 프랑스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을 넘어 서구 문명의 정신과 미학적 정수를 담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수십 년간 잡지 기고와 저술 활동을 통해 이러한 신념을 설파해 왔습니다. 프랑스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건축과 예술을 통해 인류 문명의 지평을 넓혀온 문화적 등대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유럽 중심의 미학적 가치,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추구하고 지켜온 신념이었어요. 그런 저의 견고했던 세계에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파리에서 잘 다니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뜬금없이 한국으로 건너가 요리 유튜버를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었습니다. 파리의 유서 깊은 거리와 비교하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제대로 된 미식 문화나 예술적 감성이 존재하기는 할지 의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문제는 결혼 상대가 한국인 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 국가, 거대한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불과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급하게 성장하느라 제대로 된 건축, 미학이나 도시 계획 같은 것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그저 그런 개발도상국 이미지에 지나지 않았죠. 프랑스의 노트르담, 베르사유 같은 유구하고 독창적인 건축 유산을 가진 나라의 눈으로 볼 때 한국의 도시 풍경은 미학적 고려 없이 기능적으로만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여자와 제 아들이 결혼이라니요. 저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깊은 실망감과 함께 어쩌면 그 여자가 순진한 제 아들을 이용해 선진국인 프랑스 국적이나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얻으려는 속셈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품게 되었죠. 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섣불리 반대했다가는 아들과의 관계마저 돌이킬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일단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이름 모를 그 한국 여자에 대한 깊은 불신과 거부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는 제 평생의 자부심이자 신념이었던 프랑스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치관,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마침내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파리의 저희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내를 감추려 애쓰며 그 여자를 맞이했죠. 솔직히 말해서 꽤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의 의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분명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연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만만하게 볼 여자가 아니라는 경계심을 속으로 늦추지 않으며 그녀를 뜯어보았습니다. 곧이어 듣게 된 예비 며느리의 배경은
제 편견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의 명문 공대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재원이었고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프랑스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물으니 한국에서 요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다가 우연히 만났고 첫눈에 반해 몇 달간 열렬히 구애한 끝에 마음을 얻었다며 얼굴까지 붉히고 신나서 떠들어대더군요. 아들이 저렇게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여자가 왜 하필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제 아들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예비 며느리의 인상적인 학력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녀를 깎아내리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에 감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건축이나 예술 같은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구하는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며 프랑스 건축의 위대함과 비교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프랑스의 위대한 건축물들이 담고 있는 역사와 철학을 과연 그녀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죠. 저는 프랑스 건축의 유구한 역사와 미학적 우월성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은연중에 한국의 건축이나 도시 문화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암시했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발끈하며 한국의 현대 건축과 스마트 시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서울의 역동적인 도시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한국의 첨단 기술과 편리한 생활 시스템은 프랑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주장까지 펼쳐 저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태도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죠. 저는 예비 며느리가 제 말에 상처받고 주눅 들기를 내심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프랑스 건축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존경한다는 의사를 차분히 표현하더군요. 자신이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그 예의 바른 태도에 오히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예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아내는 오히려 그녀가 지적이고 현명해서 마음에 든다며 저의 편협함을 나무랐습니다. 제 낡은 자존심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망치지 말라는 아내의 따끔한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제 아내 편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는 척했지만 한국인 며느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그대로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의 결혼을 받아들인 척했지만 예비 며느리에 대한 제 마음속 껄끄러움은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상냥하게 행동해도 어딘가 모르게 거슬렸고 이제 곧 가족의 일원이 되어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던 중 온 가족이 함께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되었고 당연히 예비 며느리도 동행하게 되었죠. 여행 준비 과정에서 저의 비뚤어진 편견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 여권으로는 베트남 같은 나라에 가려면 분명 복잡한 절차나 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프랑스 시민이야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 여권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추측이었죠. 힘없는 나라의 여권을 가진 그녀가 겪을 불편함을 상상하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권이야말로 국력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걱정해주는 척하며 여행 준비에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비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넌지시 떠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뜻을 알아차렸는지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녀가 알아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거니 생각하며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행 당일 저희는 베트남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한국 여권을 든 예비 며느리가 까다로운 질문을 받거나 별도의 창구로 불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내심 통쾌함마저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공항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직원은 그녀를 마치 귀빈처럼 특별 입국 심사대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입국 심사대 줄에 서서 좋게 1시간은 넘게 지루하게 기다려야만 했죠. 아들은 옆에서 베트남에서 한국 위상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신기해했지만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프랑스 여권 소지자를 제쳐두고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저런 특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저의 오랜 세계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예비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카페에 편안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심지어 저희를 위해 미리 택시까지 예약해 두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배려가 고맙기는커녕 오히려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그것도 제가 그동안 은근히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다니요. 하노이 공항에서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저의 견고했던 편견의 벽에 처음으로 강력한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노이 공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은 숙소에 도착해서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궁금증과 혼란 속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여권 파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여행까지 와서 노트북만 붙들고 있는 저를 보며 아내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겐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이 절실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저에게 또 한 번의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여권 파워 지수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무려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프랑스의 188개국보다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소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이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항에서 예비 며느리에게 비자 문제를 거들먹거렸던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죠. 그녀가 그저 웃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프랑스보다 강력한 여권 파워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제 평생을 지탱해온 프랑스 중심의 세계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머리를 식히려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가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비는 수많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그들은 하나같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죠. 한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직원이 상주하며 그들을 안내했고 심지어 한국인 전용 체크인 카운터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VIP처럼 호텔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고 프랑스인인 저는 그저 수많은 외국인 투숙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 앞에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베트남 여행 내내 한국의 영향력은 가는 곳마다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롱베이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특별 크루즈 상품이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여기가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불쾌한 생각마저 들었죠. 어딜 가나 한국인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 현실에 저도 모르게 속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자꾸 한국인들만 챙기는 건지 프랑스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찾아간 유명 현지 식당의 메뉴판에는 베트남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만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식당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과 어설프게나마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직원들의 모습은 저에게 더 큰 혼란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며느리가 될 아이가 한국 사람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유치하게 굴 거냐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베트남에서 마주한 한국의 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편견은 분명 금이 가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혼란과 불쾌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질투심마저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자각이었어요. 베트남 여행 내내 끊임없이 마주치는 한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대한 불편함과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호이안 구시가지에서 즐비하게 늘어선 한국 화장품 매장들을 보고 광장에서 현지 젊은이들이 최신 K-팝 음악에 맞춰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리고 현지 가이드로부터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유학이나 취업이 선망의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의 혼란은 극에 달했죠. 프랑스 문화의 흔적은 희미한데 어째서 온통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질문들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여행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컸어요. 베트남은 명백히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어째서 프랑스 문화의 영향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온통 한국 것들로 도배되어 있는지, 왜 저렇게 한국을 대단하게 여기고 한국 문화를 추종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제 격앙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식탁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까지 저의 편견 어린 시선과 발언에도 조용한 미소로 일관하던 예비 며느리가 처음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이들이 쓰는 돈이 베트남 관광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양국 간의 교역량도 엄청나다는군요. 베트남에게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고 한국 기업과 문화는 베트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씀씀이가 큰 편이라 베트남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우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감정을 배제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의 감정적인 불만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과 상호 이익이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내뱉었던 무례한 질문이 부끄러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설명해준 예비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음 날 호텔 수영장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던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강의 기적, 치열한 교육열과 기술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그 결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그녀가 몸담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눈부신 성과에 대한 설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위상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저력을 실감나게 보여주었죠. 또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팝과 K-드라마, K-무비 같은 한류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한때 세계를 호령했지만 이제는 어딘가 활력을 잃어가는 듯한 프랑스의 현실과 비교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하노이 호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고 사람들이 열광하던 모습, 쇼핑몰, 가전제품 매장을 가득 메운 한국 브랜드들, 그리고 우연히 만났던 베트남 대학생이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경험을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을 동경하던 모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저의 변화하는 인식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비로소 제가 가진 편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죠.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단둘이 해변을 잠시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해변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말들을 어렵게 꺼냈죠.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편협하게 굴었는지 이제 알겠다는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저 아시아에서 온 배경 모를 여자아이로만 치부했고 그녀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낡은 편견 속에서 무시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하려 애썼어요. 이 나이 먹은 시아버지가 참으로 유치하고 못나게 굴었다는 자책감도 함께요. 이제는 그녀의 지성과 교양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가 저희 가문의 큰 행운이자 축복이며 그녀가 아들의 짝이자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는 제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는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표정으로 저의 사과를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을 텐데 제가 먼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표현해 준 것에 대해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는 듯 보였죠. 그 순간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번 베트남 여행이 저에게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60년 넘게 쌓아온 저의 낡은 편견과 오만을 깨뜨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밝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될 예비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며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고 배우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제안을 했죠. 가장인 저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그간의 못난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면서도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몸짓으로 화답했고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은 진정한 화해와 따뜻한 이해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찾아 한국 역사와 건축에 관한 책들을 빌려 읽었고 예비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서툰 솜씨로나마 한식을 배우고 함께 요리하며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경험하려 애썼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한식 데이를 정해 그녀를 배려하는 작은 노력도 시작했죠. 더 나아가 저는 오랜 동료 건축 평론가들과의 모임에서도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현대 건축의 역동성, 그리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작고 힘없는 나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과 역동적인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국으로서 어쩌면 정체된 듯한 프랑스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리는 데 열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저희는 며느리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다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경복궁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DDP와 같은 현대 건축물의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위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저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찬란한 현재,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를 동시에 느꼈죠.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도시 풍경 속에서 저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느꼈던 작은 여권 한 장에 대한 충격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여정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교훈을 주었는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인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낡고 고집스러운 편견에 갇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저의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행복과 단단한 화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프랑스인 아버지 레미 씨가 처음에는 한국인 며느리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졌었지만 우연한 계기들을 통해 자신의 좁았던 시야를 깨닫고 진심으로 다가서며 변화하는 감동적인 여정을 지켜봤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자기 성찰과 진솔한 화해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저 역시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기를 바라요.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